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중 하나로 불리는 지방자치. 현 정부 들어 국가균형 발전 문제가 새롭게 인식되며 그와 함께 지방자치, 자치 분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 강화 방안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이 가진 한계를 넘어 국정관리 체제의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 국가적인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갖고 지방의 자체적인 권한이 강화될 때 자율성을 갖춘 지역의 균형 발전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분권 핵심 과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 자치분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도 지방도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에게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자치분권을 국정과제 하나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고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2년 반 자치분권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또 어떤 과제를 남겨두고 있을까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자치분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낯설지가 않은데요.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자치분권위원회 어떤 조직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 이제 공식 명칭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은 대통령 소속에 돼 있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저희 자치분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도 작성하고 또 실행 내용, 기타 사항들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구의 특징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위원님들이 27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는 대통령께서 추천하시는 위원은 6명밖에 안 되고요. 10분이 국회가, 또 8분은 우리 지방 사단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그래서 각 의회 그 협의회가 추천하는 분 8분. 그래서 27분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고요. 이 기구가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 관한 종합계획도 만들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에게 그 종합계획을 이행하는 사항도 권고하고, 또 권고한 이후에는 실제 일이 잘 되고 있는지도 점검 평가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구는 또 제도에 관한 사항도 또 연구하고 분석도 하고 또 자문도 하지만, 또 실제 일어나가는 지방자치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뭐 잘 되고 있는 운영 사례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발굴해서 또 전파할 건 전파도 하고 또 대안낼 건 대안내고 하는 그런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족은 언제 하신 거죠? 저희들은 작년이죠. 2018년 3월에 발족돼서 이제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네. 됐습니다. 위원회 이름 자체가 이제 자치와 분권인데요. 그렇습니다. 자치와 분권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가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고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국가를 운영할 때 국가가 할 일, 지방이 할 일을 좀 나누는 게 권력 분산 차원에서도 유리하고, 또 하나는 우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가끔씩 쓰는데, 이 말은 가령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을 메우는데 삽을 쓸 거냐, 아니면 호미를 쓸 거냐, 아니면 트랙터를 쓸 거냐 하는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쓴다는 말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거고, 주로 이제 국방, 외교, 사법 같은 국가 전체 단위에서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호미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군구가 하는 게 오히려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치에 참여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게 하고, 또 민주적인 훈련도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방 자치하면 저희가 이제 9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5년부터 이제 제1의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고. 그래서 지방 자치다 그러면은 우리 많은 국민께서 그래 내 생활 주변에서 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인데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뭘 또 하려고 그럴까? 네. 이 간단히 이 부분을 먼저 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전해 왔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50년을 뒤돌아보면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산업화에도 성공을 했고, 또 똑같은 속도로 또 민주화에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희생도 있고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두 가지 구호가 아주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구호고, 하나는 지방자치 부활이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 부활이 없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이 없다고 믿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뽑는 시장 군수, 이런 선출직 공무원에 저는 상당히 무게가 있었다고 봐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선거제도만큼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91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 95년 단체장 선거로 해서 지방자치 외형을 갖추게 됐는데, 외형을 갖추고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앙행정권한 지방이행하는 법률이라는 법률을 만드는데, 그게 그 전의 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권한이 이제 중앙정부에 있게 되는데, 지방에 권한을 주지 않고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지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1999년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딱 만 2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렇죠. 또 각 정부마다 권한을 이양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는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그다음에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 비슷한 이름으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기구는 만들어졌지만 각 정부마다 정책적 비중이 조금 달랐고요. 또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지방 이양을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어요. 특히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인상 있는 지방 분권하는 노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지금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보다 한 4,500개의 권한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통을 이어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위 지방 분권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된 법령 이 안이 올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면? 저희도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관련된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과 문재인 정부의 관련 정책이 이전하고 뚜렷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주민주권에 입각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국민주권 하에서의 지방자치는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을 중앙정부에 위임을 하고, 중앙정부가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내용 범위 내에서만 자치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 주민주권은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고 이 주권을 가까운 지방정부에 먼저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권한을 위임받는데 내가 지금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상위의 지방정부로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상위 지방정부 시도가 못하면 국가로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정부 할 수 있는 일이 종전보다 굉장히 많다 네. 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고요. 주민 주권이다. 네, 주민 주권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자꾸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부권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게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증액한 게 중요한 성과고 지금 현재는 제2차 재정분권 TF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제2차 재정분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이 좀 다른 얘기고 네. 세 번째는 국가와 지방을 종전의 상하의 관계로 봤다면 이제는 국정의 대단한 파트너로 지금 책정했다는 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수시로 기회나시면 시도지사들하고 면담도 강화하고 있고요. 중앙지방협력회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20년 동안의 사례를 쭉 보면 다른 정부도 이렇게 훌륭한 계획들을 만들어 놨는데 계획이 실행이 잘 안 됐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 네. 사정 때문에. 근데 문재인 정부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예 비중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면 뭐 이해는 가는 것 같으면서도 잘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 주권이다. 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입주자 대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가능하면 지역 아파트 말씀하시는 아파트 거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가장 저는 주요한 우리 주민자치의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표도 뽑고 그렇죠. 또 쉽게 하면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공동 관리도 동대표 뽑죠. 네. 예. 네. 입주자 대표 뽑고 네. 뭐 감사도 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기구를 중심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읍명동 단위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 계획을 만든다든지 또는 동 단위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네.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이 지방 분권이 100% 된다면 네. 그런 것이 이제 주민의 힘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우리는 도로를 정리하는 것보다 좀 육교를 놓는 게 먼저 급하다든지 뭐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할 수 있는 그런 자치를 실현하자고 보시면 그게 이제 주민자치의 부연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시장이나 뭐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의회나 뭐 군의회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현재는 이제 지방의회가 사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민이 주인이 돼 지역 운영을 함께하는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 지역의 주민들은 자치 분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국내 제2의 도시인 부산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난 2년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 그렇다면 지역 현장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치 분권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부산의 전문가들은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 재정 자립도를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 이러한 인식들을 포함한 자치 분권의 과제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네.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주요 자치 분권의 성과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지금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 소비세 10%를 인상해서 한 8.8조 원 정도 되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된 게 가장 큰 성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올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라는 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슨 제도냐면 중앙에 있는 각 부처가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저희 자치분권위원회에게 이게 자치분권에 저해되는 법률이 아닌지를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 1,700여 건의 법령들이 심사를 거쳤는데 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제도화된 저희들의 성과라고 봐지고요. 근데 아직 제도화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자치경찰 법안이라든지 또는 지방이양 일괄법 같은 안 만든 것 자체도 저는 현 정부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님, 지난 2월 달에 이제 자치분권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발표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이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이 이제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의 어떤 권한들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건지 좀 사례를 좀 들어가시면서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설명이 앞서서요. 국가와 지방이 얼마만큼 많은 양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우리나라 법령이 한 1,000개 정도가 넘고요. 그거를 이제 단위 사무별로 하면 한 4만 6천 개가 됩니다. 예. 예, 그만한 일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013년도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그중에서 한 68%를 국가가 하고 있고, 중앙에서 한다. 예, 중앙에서 하고 있고, 한 32%에 해당를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어떤 거는 국가가 하는데 이건 국가 하는 것보다 지방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심의해서 지방으로 넘겨라고 이제 공고하는 기관이 저희 기관인데 아, 네. 저희들 목표는 한 6대4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중앙이 6이고 지방이 4다. 예, 이제 그걸 넘겨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중앙정부, 그러니까 자치분권위원회가 모든 사무를 조사를 해서 이 사무는 지방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고요. 네. 저희들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고요. 하나는 지방이 더 잘할, 이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제 가령 이제 실제 예를 들면 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근처에 핵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리 그런데 원전도 있고요. 예,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회의나 혹시 무슨 긴급 사태가 생겨도 부산시장은 전혀 참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전대와 관련된 일이라면 부산광역시도 참여해서 관련된 발언도 좀 할 수 있고 또 혹시 중요한 정보를 그 자리에서 얻었으면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까지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저희들한테 그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중요 회의 때는 부산시장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걸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름이? 제가 이제 법을 경우도 아마 원자력 관리법 이런 네. 등의 예를 들면 발전소에 관련된 치고요. 그런 법률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최근에 그 관련된 그 분과위원회에서 그 타당한 주장이다. 이제 그런 좀 심의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법령을 약간 그렇죠. 조정을 저희들이 이제 하는 관련 건가요? 부처에 아마 산업자원부가 되겠죠. 예, 관련 부처 그 법령을 개정해서 네. 요런 회의할 때는 부산시장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저희들이 그런 걸 하면 이제 관련된 부처는 관련된 법령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그렇다면 그 지방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똑같은 법령이라 하더라도 네.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러겠네요. 가령 이제 원자력 관련된 법률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데는 아무 그렇죠. 그렇죠. 적용이 안 네, 되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중에 지금 제주도가 한 4,500개의 건이 더 권한이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외국인 학교도 설립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안 되거든요. 예. 네. 그 중앙 권한의 이양에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경찰제입니다. 네, 제주도는 이미 자치경찰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는 들어봤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자치경찰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임명은 누가 하는 건지 네. 뭐 조직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뭐 큰 그림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십시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자치경찰제가? 저희도 이제 지난 한 30여 년간 지방자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 느끼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경찰이고 하나 교육이에요. 경찰과 교육이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교육은 교육이라고 하는 기능을 일반 자치에서 딱 떼어내서 별도의 자치를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 아니고는 학계에 관심 갖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들 문재인 정부는
일반 자치와 자치교육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하나가 자치경찰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자치경찰, 지금 문재인 정부 계획한 자치경찰의 안은 현재 12만 명 돼 있는 국가경찰을 그중에서 한 4만 3천 명을 떼서 자치경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3천 명의 경찰 인력을 17개 시도에 이제 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자치경찰은 그럼 어떻게 조직되냐면 시도 밑에 설치가 되되, 시도가 바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둬서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 소위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지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1명 추천을 하고요. 지방의회가 2명 추천하는데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그다음에 법원이 1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경찰 밑에.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해서 5명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 자치경찰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이 그럼 경찰위원회 5명이 네. 여기서 무슨 서울경찰청장 임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는. 자치경찰본부장. 네. 그 자치경찰 후보를 시도지사에게 건의를 하면 시도지사가 임명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반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을 하는 거죠. 이런 후보를 본부장으로 임명해달라.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그 추천된 이사를 이제 임명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경찰청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경찰 총수인데 경찰청장이라는 그 직위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찰청장 직위는 있는데 현재는 그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의 경찰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국가경찰만 있었는데 국가경찰을 일부는 남아서 국가경찰이 되고 그중에 4만 3천 명은 떼어서 별개의 조직을 하나 만든 이게 자치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국가경찰은 계속 경찰청장이 지휘감독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4만 3천 명으로 된 자치경찰은 17개 시도로 나눠서 시도에 배치하되 이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자치경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5명이 있다는 그 위원회는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경찰 조직 따로 있고 거기 서울경찰청장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위원회에서 뽑은 그래서 시도지사가 임명한 경찰본부장이 있고 총수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 안에는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경찰에 서울경찰청장이 있고 서울시 자치경찰본부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경찰 업무가 대략 한 26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04개 정도를 자치경찰에 주는데 되게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 지역경비 이런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고, 예를 들면 국가 안보에 관하든지 정보에 관련된다든지 뭐 조직폭력을 한다든지 마약 관련된다든지 전국적 단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국가경찰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생 치안은 자치경찰이, 국가 안보와 그다음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국가경찰이.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개 경찰서가 있는데 이 경찰서장이 이런 2가지 중앙과 지방의 이 경찰 업무를 한꺼번에 다 수행하는데 그걸 띄어서 그렇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경찰이 할 일을 분담을 시켜준다. 그렇습니다. 더 효율적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필요하다. 가끔씩은 이제 경쟁도 할 수 있고요. 또 가끔씩 서로 견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이승만 정부 때도 이 지방자치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자치경찰은 안 했습니다. 그때는 자치경찰은 없었고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처음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연말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한 6개월 준비를 해서 되겠네요. 실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면 실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범 실시를 한 7 내지 8개 시도에서 일단 저희들이 지방으로 넘기려고 하는 사무를 처음부터 다 주질 않고 한 50% 범위 내에서 7개나 한 8개 시도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다음에 차차 확대해가는
그런 단계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보면 말이죠. 네. 과연 기초단체의 지방의원까지 구의원까지 뽑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까지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의에 중요한 기관이 사실은 지방의회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구이고 또 조례를 결정한다든지 예산 심의 의결을 확정하는 일을 다 지방의회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의회가 아주 건전하게 또는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동안 또 각 지방의회마다 또 열심히 노력한 지방의회도 사실은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가끔씩 또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겨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고 있는데 저는 우선 좀 두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방의원 각각 개인들이 각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행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좀 지속해야 되는 게 하나고요. 하나는 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윤리의식을 제행한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 내에 그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의원들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 이번에 지방자치부 전부 개정안에도 윤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 특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윤리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하나 설치하는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 제도에는 반드시 민간위원들이 참여해서 제3자들이 지방의 윤리를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뽑을 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네. 그야말로 지역 대표다운 분들을 좀 선출하셔야 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선거제도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하는데 정당공천을 어디까지 허용하면 좋겠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뭐 그런 과제들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서울교통방송 TBS에서 매주 수요일 날 네. 너그 동네 시원 무하시노 해서 서울시 그러시군요. 의회 의원분들 두 분씩 모셔다가 네.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이 서울시 예산이 뭐 40조, 50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 혼자로서는 버겁다. 그래서 네. 국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보좌관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네. 유급 보좌관에 대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를 출범할 때 그때 좀 어색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제도가 뭐냐면 지방의회에서 일하시는 지방위원님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무기구가 있잖아요. 예. 시도에는 사무처라고 부르고 우리 시군구에는 사무국이라고 부르는 기구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지금 단체장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몸은 의회와 있는데 자기 그 인사 이동은 단체장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지방의회의 관점에서 일을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 제도를 바꿔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부 전부 개정안에는 기초는 이 기구가 너무 작아서 다른 방안이 없는가를 좀 논의 중에 있고 광역만이라도 그러면 사무기구를 독립하자 하는 그런 안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제도만 돼도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보호자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시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광역위원들이 다뤄야 할 예산의 양이라든지 또는 정책의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책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제도도 이번에 개정되는 예. 지방자치법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면 상당 정도 제도적으로 지방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정책들이 이제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되면 통일성과 신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타당한 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지방분권이라는 제도는 계속해서 분권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소방직, 국가직 말씀드렸지만 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가 하던 일을 지방이 할 수도 있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지방이 하던 일을 국가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예는 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지금 뭐 사회자께서 잘 알다시피 좀 수도권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50%를 지금 넘었다고 하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1%의 국토 면적에 인구의 50%가 사는 건 뭔가 조금 굉장히 좀 어색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한정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은 사회 비용을 좀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그런 일이 왜 생겨났냐 이렇게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래된 중앙집권 체제가 낳은 저는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모든 권한과 정보와 자원들 다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꾸 좀 서울로 좀 유입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방 분권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분권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어느 정부에 가도 중앙과 지방권의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민주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많은 또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는 시스템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만나서 서로 어려움도 통의하고 또 정책도 공유하고 또 혹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 방안도 모색하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자치경찰법안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논의에 들어갈 그럴 단계에 와 있지 않겠나. 국가 예산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상당히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저는 주민자치가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뭐 제2의 국가 발전에 도약을 하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들이 이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데 네. 이 법적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 연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치분권 3법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양 일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지방이양 일괄법은 이제 두 가지 정면에서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발굴했던 사무를 일괄해서 넘겨주는데 우리나라 국회의 논의 방식은 상임위원회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내야 되는 게 우리 관행이었는데 이걸 좀 하나의 바가지에 이렇게 담아서 통째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의회 운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각기 상임위원회의 합의를 다 끝나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만 하면 바로 이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안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개정안은 지금 전문위원 보고도 끝나고 아마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자치경찰법안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논의에 들어갈 그럴 단계에 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3법만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은 상당수 달성됐다고 봐지고요. 그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입법 예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그것도 곧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 자치분권 성공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이거에 이제 달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아파트의 동대표 뽑고 그런 부분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잖아요. 도장 받으러 오면 그냥 도장 찍어주고 그러는 건데 주민들의 참여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까? 저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우리 주 근로그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방송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국가마다 메인 뉴스 시간이 조금 달라요.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메인 뉴스는 9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8시 정도 땡겨지고 7시 반에도 하고 8시에도 그 말은 가장들이 그 시간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집에. 그렇죠. 그런 생활의 여유가 저는 주민자치의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여유가 주민자치의 관심으로 모아지면 저는 공동주택에 지금 국내 60%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내는 관리비는 적절한지, 혹시 내가 낸 관리비가 잘못 쓰여지는 않는지 저는 이게 자치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세계에서도 한국은 공동주택 관리를 주민들의 대표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새로운 사실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깨달게 되면 예. 아마도 뭐 관리비를 줄이는 일은 물론이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또 보육 문제 이런 등등의 사회적 이슈가 많은데 저는 뭐 주민자치기구가 그런 일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 저는 국가 예산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지역 주민 간의 우애도 좀 높일 수 있고 상당히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저는 주민자치가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그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하고 다른 점이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인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내 주변에 일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도 봐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맞추어서 하여튼 입주자 대표회의는 물론이고 공동체 이런 등등의 뭐 기회가 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도 좀 해주시고 네. 또 목소리도 내주시고 또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이게 문재인 정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분권 국가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는 일이고 저는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뭐 제2의 국가 발전에 도약을 하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뭐 짧은 기억입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지방 자치라는 것이 정치 훈련의 장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핵심 국정 과제 하나인 자치분권의 추진 성과 과제에 대해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광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직접 개혁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협력해 나가는 것. 그러면 모두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일은 좀 줄어들고 지방마다 특색을 갖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자치분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